네, 안녕하세요. 박상호입니다. 요새 나라가 안팎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계엄, 내란, 검찰, 사법부 이런 얘기들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힙니다. 국익에 직격탄이 되는 문제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하고 좀 괴짜 같다고는 해도 잘못 대응하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내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의 귀중한 손님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사본색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단독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오늘 또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절친분도 함께 나오 계십니다. 진보 진영의 귀중한 자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고 또 그리고 이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내란 진압에 번아웃이 오셔서 요 며칠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며칠로는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정당의 귀중한 자산이시죠. 군사 외교의 끝판왕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 설명을 쓰면서 대표님은 진보 진영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표현이 됐고 의원님은 진보 정당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차이 어떻게 좀 와닿는 표현이 아닙니까? 조금 구립니다. 구려. 예. 진보 진영의 자산. 진영과 정당. 그렇죠. 예, 이렇게 나누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어떤 그 구분법도 있겠지만, 예. 조금 더 어떤 그 시대를 멀리 보고자 하는 게 진보라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과거에 머무르는 진보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약간 구리지 않게 그럼요. 조금 더 추천해 주십시오. 네. 어떤 표현, 어떤 수식어면 괜찮습니까? 진보 정당의 자산 말고. 그러니까 저기 뭐랄까 갈매기 조나단 같은 뭐 존재죠. 아니 사실 그 송 대표님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멀리 나르면서 외롭고 고독한 존재. 야. 그럼으로써 세상을 넓고 크게 품는다. 야. 난 그런 존재라고 봐요. 갈매기 조나단. 예. 어떠십니까? 예. 김종대 우리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방의 자산입니다. 끝판왕이시죠. 예. 아주 정말 김종대 의원의 존재로 우리가 그 진보 세력이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국방에 관한 것을 세세하게 알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들의 성역을 깨는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진보 정당에는 약간 뭔가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뭐랄까 희소성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민주당으로 모셔야 될 분인데. 그렇죠. 제가 맨날 그 얘기해요. 민주당 조국 혁신당 가면 다음에 제가 주도를 하면 좀 모셔보려고. 재선 3선도 하셨을 분인데 딱 한 번만 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또 각별한 또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미있게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색은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이라는 가치 걸고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핫 이슈들을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CR 한번 보여주시죠. 뉴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피디님이 재밌게 몇 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요거네요. 좀 어렵기는 한데 한정판 스와치 시계 좀 몰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이 용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펀쿨 색좌 vs 어렵다. 여자배. 세 번째 대통령의 사과. 네 번째 네버엔딩 불출석. 요건 좀 감이 오고요. 다섯 번째 습관성 필법. 요것도 좀 감이 오긴 합니다. 어떻게 대표님은 딱 보셨을 때 몇 개나 좀 뉴스로 와닿으시나요? 5개 키워드 중에. 글쎄 지금 이번 일본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죠. 이게 관심이 그렇죠. 좀 오고요. 예. 3번 대통령 사과도 좀 다가옵니다. 그렇고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뭐 핑클 색자를 저는 처음에 핑클인 줄 알았어. 핑클. 그래서 이효리가 왜 나와?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 펀쿨. 네. 펑쿨 색자네. 뭐 재밌고 쿨하고 뭐 그렇죠.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다. 예, 준말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포스트 모던합니다. 네. 우리의 어떤 그 기존 고정관념을 조금 뛰어넘으라는 어떤 약간 포스트 모던한 느낌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포스트 모던하고. 예, 그런 만큼 좀 뭐 그에 맞춰서 놀아봐야죠. 놀아보자.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펑쿨 색자 전에 첫 번째 뉴스는 일단 한정판 스와치 시계입니다. 이 뉴스는요, 어떤 뉴스냐면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의약품 100% 관세, 폭탄 다음엔 반도체, 한, EU, 1보다 불리, 이런 뉴스인데요. 지난 27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제약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사와 의약품에 10월 1일부터, 내일부터죠, 100% 관세를 부과할 것,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역협정 체결을 마친 EU, 일본은 15% 관세율을, 한국은 협상 타결이 지금 미뤄지면서 100% 관세율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에서 EU와 일본에 비해 좀 불리한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게 법치주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민주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연방 순회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고요. 올해 말쯤에 대법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법률가로 한다면 당연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방적 관세 조치의 근거가 IEEPA법인데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 Act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국제 경제 뭐 비상법인데 여기에 뭘로 돼 있냐면 unusual 좀 비상한 일이고 unusual extraordinary situation일 경우에는 임포테이션, 수입에 대해서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귤레이트란 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문의적으로 해석할 때 규제할 수 있다,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나는 최소한 법률가를 한다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무슨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기분에 따라 너는 몇 프로 때리는 게 과연 실효성 있는가. 특히 지금 재정 적자가 미국이 한 1조 달러쯤 되거든요.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입니다. 이자만 1조 달러가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긴박한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지. 관세 수입이 미국 총 연방 국세 수입 중에 차지한 비율이 1.6%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올려도 2%, 최대 해보면 4, 5%까지 올릴 수가 있지만 이것은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5%도 수입 안 오는 걸 가지고 무슨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습니까? 괜히 이거는 쓸데없이 이 물가만 올라서 미국 소비자들, 서민들의 생활 환경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지방 중간 선거도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100% 올렸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걱정하실 텐데 저는 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게 약 39억 달러쯤 되는데요.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이 우리나라 10등쯤 된다 그래요.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39억 달러인데 일단 셀트리온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아까 전화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셀트리온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서정진 부장이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해놨고 삼성바이오 같은 데는 삼바는 1년치 재고를 미리 미국에 갖다 놨어요. 1년 버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당장 타격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런 게 있고 이게 지금
소위 페이턴트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 제품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게 바이오시밀러 즉 특허 기간이 종료된 거를 우리가 제네릭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특허료를 안 내고 막 생산할 수 있는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아직도 불확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되면 이것도 같이 조정될 거기 때문에 저는 큰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일단 행정명령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인데 사실상 동족 방뇨다.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 이거 실제로 실효도 별로 없는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업의 타격.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예, 걱정은 당연히 하죠. 당연히. 잘 대응을 하면 된다. 네네네.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초현실적 행태를 보이니까 예. 이젠 잘 체감이 안 돼요. 우리가 선생님이 5대 때릴까 10대 때릴까 이럴 땐 무서운데 너 100대 맞아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패닉 상태가 된다. 지금 그런 양상인데 예. 그 의약품 얘기는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는 핵심 전략이 AI 생태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누르는 가장 핵심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1차 투자분이 AI 생태계에 투자하는 게 3,800억 달러예요. 그 뒤로도 계속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12,000개의 연구소와 스타트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도체 가격에 관세 100%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3,800억 달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기 AI 생태계 르네상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 보니 그렇죠. 이거는 우리 문제 이전에 본인들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삼성과 TSMC를 건드린다? 이거는 한국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SK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SK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삼성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 수십 개국하고 협력해서 만들어요. 그렇죠. 야, 여기 공급망에는 주요국만 한 6개, 또 뭐 제조 장비, 뭐 그다음에 어떤 원료 되는 데까지 하면은 중국도 들어와 있고 이게 복잡한 신경과 혈관망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삼성을 친다고 해서 삼성을 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어느 한 국가를 이렇게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관세 부과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이게 불가능하고 이런 공급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의 모니터링도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예컨대 그 반도체 하나만 봐도 그 인터넷에 그래픽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실선의 공급망 그 도표 보면은 어지러워요. 거미줄처럼 다 서로 엉키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국가의 뭐 반도체 한 품목을 갖다가 딱 설정해가지고 관세를 때린다. 우선 이 발상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건 심장하고 간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다 혈관망을 다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앓느니 죽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어떤 자해적 행위가 지금 어떤 결과를 했냐?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제 지금 충격을 당하고 있지만은 미국 내 이미 나오는 보고서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도 미국 시민 납세자 1인이 담당하는 생활비 추가가 1,12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인 가족으로 하면은 우리 돈으로 1년에 7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관세 수입은 재정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뭐 1%는 5%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은 이게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어떤 그 생활 물가 부담으로 돼 가지고 그렇죠. 가게당 700만 원. 그러면은 미국의 그 서민들이한테 이거 부담 아닙니까? 부담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GDP 감소분을 또 계산해야 돼요. 이게 최소한 한 몇 프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치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누적이 됩니다. 내년 중간 선거 때까지.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트럼프의 초현실적인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강압이
이게 자국 내에서 지속 가능하냐를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국이 이랬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업계에 무슨 뭐가 닥친다 그러지만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친중 대통령이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를 때린다 그러지만은 장갑 안 낀 손으로 때리면 지 손도 아픈 거예요. 그렇죠. 요령 있게 맞으면 그 손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를 막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이면에 있는 동학을 좀 보고 트럼프가 과연 이 글로벌 무역 또 이 자유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합리적 판단을 해야 돼요, 저희도. 네. 그래야지 마냥 이거 지금 뭐 미국의 이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느끼고 공포에 젖을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패배했습니까? 왜 그랬죠? 자본주의는 시장 원리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보이지 않는 가격이나 이런 위에서 결정되게 만들지 않고 공산당이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을 결정해서 특정 상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실패합니다. 안 되죠. 예. 투자도 마찬가지. 이익이 나면은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투자할 텐데 아니, 손해가 나고 이익도 안 나를 지목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자리에 45일 내에 돈을 3,50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원전하고 나면 90% 이익을 지가 가져가겠다는데 자기가 뭐 투자를 했어 뭘 했어. 이건 완전히 강도 같은 소리지. 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무슨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을 한번 읽어봐라고. 어떤 논문을 쓰셨습니까? YUGI가 안 된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에 좀 초점을 두신 그런 말씀을 주셨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 주신 게 그냥 정말로 이 미국에 이익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건데 자국에서도 그걸 따져봤을 때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카드가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고 지금 버티는 거죠. 이 버티는 게 지금 무조건 버틴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일단 이제 트럼프도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결과를 내려고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말에 있는 그 경주 에이펙. 총회를 매개로 압박을 넣을 겁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매개로 압력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안 돼도 좋으니까 이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에 사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인 안 한 게 이겨낸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화투가 나지 않고. 그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인하러 간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간 거다. 그래서 만찬석에 왜 안 왔냐. 이번에 뉴욕 유엔 총회 때. 아니 사인 안 하려고 한 사람이 왜 가. 괜히 갔다가 한마디 들으면 손해인데. 말되네요. 너무 안하게 잘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에이펙을 매개로 또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에이펙 때까지 타결이 안 되더라도 버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압력에 굴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아주 희망적이고 놀랍게 바라보는 거는 보수 진보가 의견 통일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윤석열 때 관료들조차 신문 칼럼에 보면 이거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거를 썼어요. 맞아. 대표적으로 천영우 전 외교부 그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했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했고 고무적이다 진짜. 똑같이 썼어요. 이거 절대 써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합리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건데. 용산의 위성락 그 안보실장 등 동맹파들이 질비하거든요. 여기도 똑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 미국의 저주자하고 자꾸 설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더라고. 전혀 아니더라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일각에서 동맹파 자주파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파가 없다. 목소리다. 여기에서는 파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국민적 합의 기반은 조성이 됐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하는 건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원내에서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따지기보다 장외 집회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가면 편하거든.
편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거든. 그리고 내 집 같거든. 근데 국회로 들어오면 이런 거 숫자도 적고 얘기하기도 수세적이고. 거기까지 합의를 바라는 건 우리들의 욕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사실은 국민적 우선 합의 기반이 돼 있고 예.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국가 자존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강대국에 맞서서 우리도 원칙과 명분을 갖고 대해보자. 예. 이런 좀 자존의식의 눈을 떴던 흔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좋은 말씀. 대표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88 올림픽 당시. 그런 어떤 예, 그럴 때 뭉치면서 중국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 예, 이러면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큰 고정관념이 대전환을 이룰 때, 모멘텀이 되는. 예, 이럴 때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국민적 합의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몇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중일 협력을 조금 빨리 도모해보자. 한중일. 예, 삼국 지역 협력을 도모해보자. 그다음에 중견국 그 클럽을 한번 좀 장기적으로 구상해보자. 오. 나토 국가라든가 남미 국가라든가 브릭스 국가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와 처지와 마인드가 비슷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 이런 데서 공감대가 있는 국가들을 찾아보자. 야. 그래서 잭이여 일어서라 이런 칼럼이 리온 게이자에 실렸는데 예. 거기서 J가 재팬, 네. A가 오스트리아, C가 캐나다, K가 코리아. 그래서 잭이여 일어서라 뭐 이런 칼럼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상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대화와 긴장 완화는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국가의 중견 국가로서의 선택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다 보면 응답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하고 대화를 더 촉진하면서 우리의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대전략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회다. 두 분의 말씀 종합하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우리만의 카드를 만들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뉴스인데요. 근데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나눠서요. 한정판 스와치 시계인데요. 이거는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뽑으신 것 같아요. 스와치에서 스위스의 이제 시계 브랜드죠. 10일에 지난 10일에 이제 시계를 하나 출시했는데 재밌는 시계입니다. 시계 이름이 만약 관세가 이런 제품인데요. 숫자 3이랑 9의 위치가 사진 한번 있으면 띄워주세요. 숫자 3이랑 9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스위스에 39%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접한 EU 국가들보다 인접한 EU 국가들은 15%를 스위스를 이제 39% 부과해서 스위스가 뿔이 나가지고 이런 시계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서가 딱 들어있는 것 같다. 저 시계 안에. 예. 저 참 보면은 아이디어가 톡톡 튀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생기발랄하고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맞서겠다는 또 다른 결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예.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서 수출을 드라이브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만수 그 양반은 타임레그가 있는 거죠. 옛날 그 박정희 시대 때 그런 고환율 정책 수출 주도 이거를 그대로 지금 개방된 경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환율을 인상하면 반반이잖아요. 수입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수출이 완제품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외부에서 제공품을 수입받아가지고 더 가공해서 완성품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말씀한 대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돼 있어서 딱 하나의 효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는 건데 고환율을 하다가 많이 우리가 엄청나게 환차손을 입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면 그 관세 올려가지고 자국 산업이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거고 다 부품을 외부에서 수입해서 조립하고 연결되어 있고 후판값 철강을 올리면 철강 가지고 만드는 모든 기계 산업이나 거의 자동차 산업에 다 코스트가 올라가서 결국 거기 제조업체도 부담을 줘요 다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아까 만들어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MB 때 이제 고관세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때 고환율 정책과 고관세 정책이 좀 비교가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1번이 됐고 2번 뉴스 두 분 다
재밌게 보시는 것 같던데요. 키워드 이렇습니다. 참 이 단어 요새 재밌게 잘 만드시는데요. 펀쿨 색좌 vs 여자 아베인데요. 네, 바로 뉴스 다뤄보면요. 내일 부산서 한 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셔틀 외교 정착, 미래 협력 이런 뉴스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죠.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어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이시바 총리는 곧 퇴임할 예정이죠. 오는 10월 4일에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선 이 회담에서 뭐 성과가 나오더라도 지속성도 없을 텐데 굳이 뭐 또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총리 얘기해보기 전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모습이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가장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일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푼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이 화이트리스트 파동까지 갔고, 그렇죠.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긴장을 감수하는 이런 양상으로 돼서 셔틀 외교가 마비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기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한일 과거사 합의를 다 해줬어요.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가 수용이 돼버렸는데 전 그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난리 날까봐. 아니 돌아오면 피해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한마디 설명도 없이. 걱정이 되죠. 예, 그때 요미우리에 인터뷰하면서 다 지난 정부 합의를 준수하겠다 이러고 일본으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갈라지는 지점이다. 진짜 다르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가 계속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거냐, 그 사이에 달라진 건 없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트럼프 변수입니다. 트럼프 변수. 그러니까 저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지금 일본의 극우화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가까워질 시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왜 가까워지냐 하면은 트럼프라는 공동의 위협 때문에 이게 한일 정상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본에 가가지고도 이시바 총리한테 그 트럼프 만났을 때 과외 공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언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양 정상이 어떤 양극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도 입장이 관심사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 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의 숨은 뜻을 읽어야 되는 게 저는 이제는 미국의 관세 압력에 맞서서 어떤 한일 간의 협력에 지금 절박함이 더 커졌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장차 어떤 한중일 FTA 같은 일종의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RCEP이라고 하는 개발 협력 공동체 그다음에 CPTPP 이런 어떤 지역 경제 협력 기구에 대해 가지고 그 가치를 전부 재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못 하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일 간의 의제를 그런 문제를 이제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북한까지 들어오면 더 좋죠. 사실은 한일 남북한만 해도 2억의 경제권이 출현하는 거예요. 2억 명에. 네, 그렇죠. 미국 3억밖에 안 돼. 3억 5천밖에. 네. 대단한 경제권인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계 없이 넓혀 보였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인 변수가 아무래도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이렇게 가깝게 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도 어떤 기조, 외교 기조가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표방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기 전에 이시바 총리하고 먼저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일본 총리와 외무성을 감동시켰다고 그럽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중국과 먼저 하는 것을 양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대요.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일본 총리한테 먼저 전화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가 감동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먼저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갔다 가셨죠. 방문한 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 상승하고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지면서 최근 통일교 한학자 구속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윤석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이제 위안부 합의 전임 정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외통위원장으로서 좀 화가 났던 게 죽도밥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승계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럼 일본이 10억 엔인가를 줬잖아요. 우리한테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끊고 며칠을 못하고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5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전임 정부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승계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면이 많아요. 네? 뭐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은 일본 최고법원도 위안부 개인의 개인적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판결로 인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보완의 여지를 남겨뒀어야 했나 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사고가 있었을 거라 보여지고 일단은 구동 존의의 자세로 외교를 하신 게 아닌가. 좀 다른 것은 남겨두더라도 일단 좀 이걸 풀어서 불필요한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특히 미국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한 대로 트럼프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동명상련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튼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이시바를 초청을 응해서 부산에서 회담한 것도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데는 다 내각제 나라이기 때문에 전입이든 다 영향을 다 미쳐요. 다 아소파벌, 뭐 아베파벌 다 지금 기시다, 이시바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임을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고 이시바가 사람이 좀 괜찮잖아요. 아베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호감이 더.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시바 총리가 와서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저는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사죄가 포함된. 일본에? 네. 그러니까 그거 할 듯한 뉘앙스로 조금 처음부터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마치 고노다마처럼. 고노다마.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아무튼 외교적인 배려다. 왜냐하면 이시바가 상대적으로 아베 같은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그 엄청난 성과죠. 이시바는 상대적으로 좀 유화적이잖아 이런 면에 대해서. 그럼요. 좀 우리 식민 통치에 대한 자기 좀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무튼 좋은 합의와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그렇게 열리고 저희가 기분 좋은 소식 한번 들어볼 수 있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펑쿨 색자 드디어 정체가 이분입니다. 고이즈미 많은 분들이 이제 친숙한 이름이죠. 바로 저희가 그 알고 있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입니다. 지난 2009년에 중의원 당선 후 5선을 하고 있는데요. 44살의 젊은 나이로 만일 당선된다면 고 아베 신조 총리가 갖고 있던 최연소 총리 기록을 52세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이분이 뭐 어떤 기자와의 어떤 질문에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서 뭔 말이냐 해가지고 펀쿨 색좌 이런 한국에서 별명까지 생겼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어떤 인물이고 만일 총리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끼치겠습니까? 글쎄 뭐 일단 젊은 고이즈미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 말이 약간 조금 뭐랄까 너무 포퓰리스트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사실은 그 어떤 그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매우 거칠고 험난하고 또 국가 간에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저렇게 가볍게 표현한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철학이 담겨 있다면 괜찮겠는데. 어떤 비전과 철학인지 잘 모르겠고. 철학? 뭘까요? 그러니까 뭐 재밌게 살자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인물이 보니까 뭐 인물이 준수하고 예. 또 발랄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예. 저기 자꾸 핵심을 피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일본 정치의 문제는 예.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는 이유도 그건데 시민의 개혁 요구에 자민당 파벌들이 응답을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교 파동이 그 2022년부터 이렇게 불거지고 스캔들 비자금 스캔들이 났는데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예. 이시바가 개혁 공천을 안 했다고. 아, 그러셨구나. 그게 진짜 페인이란 페인이다. 말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네. 변화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남아에 요즘 저 민주화 시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맞아. 이런데 어떤 보면은 전부 Z세대 혁명이에요. Z세대. 예.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이래 보면은 이미 거기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은 오랜 자민당의 족벌과 그 어떤 유착 체제, 기득권 체제에 대해 가지고 이 통일교 사태를 통한 강한 질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정치 개혁으로 연결하라는 요구에 정치권이 제때 응답을 못하니까 표로서 응징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지금은 내치에서부터 어떤 그 개혁적인 네. 이런 좀 어떤 그 신선한 개혁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면은 계속 일본 자민당도 이제 저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기 뭐랄까 뭐 대외 정책에서 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몰라. 말하자면 일본 정치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예. 굉장히 좀 저희가 보기엔 불안정한 체제. 어쩌려고 저러나 네. 일본. 자, 어떻게 보십니까? 고이즈미 펑쿨색좌. 저희 오랜 친구인 사실 고노다로가 꼭 나는 총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 예예예. 기사는 많이 안 나온 것 아, 예. 이번에 출마 안 했습니다. 예. 고노 외의 중의원 의장의 아들이고 예. 외무대신을 했죠. 저하고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시구나. 김민석 총리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참 괜찮은데 이렇게 잘 안 되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 고이즈미 이 총리의 후광을 잇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것도 뭐 쌀 뭐 어떤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적극적 결정을 하고 이런 것에 인기를 끌었는데 예. 아무튼 참 이 좀 내공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인터넷 자기 동영상을 뭐 아무튼 좀 비밀리액을 유포시켜서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것이 폭로되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다는데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뭐 토론이 됐는데 너무 컨텐츠가 부족해서 예. 좀 이미지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다 그럽니다. 지도자수로. 근데 이분이 81년생이니까 예. 지금 44세 젊은 분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나이의 다카이치 사나이인가요? 네. 이분하고 둘이 아마 결선을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방적 지금 6명이 나오는 거예요, 총재가 후보로. 네, 그런데 유력 후보는 방금 말씀하신 다카이치 사나이. 네, 그 두 번째 다카이치 사나이. 네네네. 네. 그분 설명을 드릴까요? 이분은 네. 또 두 번째 저희 닉네임 여자 아베로 또 불리는 분입니다. 아주 센 키워드인데 이분은 독도를 도발하고 계시네요. 네. 다케시마의 날 장관을 보내자 이렇게 하시는데 또 다른 유력 후보죠. 극우 성향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인데요. 최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말해서 화제가 됐죠. 다카이치 안보상은 일본 정계에서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한 보수 성향 가진 인물이고요. 태평양 전쟁으로 죽은 A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을 겨냥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어정쩡하게 하니 상대가 기어오른다. 상대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분이 거의 가장 유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네. 이분은 원래 그 아베 파벌이었는데 아베 파벌을 탈당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아베 파벌에서 아마 지금 무당파식으로 지금 독단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아베를 계승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마치 이 보면 나경원 의원을 연상하게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사실 윤석열한테 팽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윤석열을 떠들고 있는 것처럼 사실 느낌으로. 이 사람도 아베 파벌을 탈퇴했는데 계속 아베
지지를 얻으려고 자진으로 나가셨나요? 아니면 팽을 당하셨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그 자세한 예. 상황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예. 지금 아베의 그 지지를 이어받으려고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이거를 A급 전범을 분사하면 돼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들 나라 거면. 근데 문제는 A급 전범과 우리 한국인들이 수천 명이가 더 있죠. 10,000명 다 정확한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일본군으로 강제 징용돼서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다 이 합사가 돼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예. 우리 이중으로 억울한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A급 전범 A급 전범과 함께 참배의 대상이 돼 그구들의 참배의 대상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들의 혼을 이중으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사를 시켜라는 게 우리 주장이죠.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다케시마 나를 떠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결의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우리 재헌 국회의원 때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쓰시만 우리 땅이라는 결의안이 제출된 거 모르죠. 몰랐습니다. 우리 재헌 국회의원 회의록을 찾아보면 쓰시만은 우리 땅이다라는 결의안이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저는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아마 결의안을 내겠다는 의원이 나올 수 있어요. 맞불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죠. 예. 그런 논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야스쿠니, 다케시마 이거 그 두 개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민인데 이 영민을 계속 건드는 이 다카이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예. 이 다카이치 사마의 후보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 유일하게 이렇게 왜 말하는 그러는 거야? 유일한 후보거든요. 아,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익에 위반된다면 재협상을 하겠다. 이게 TV 이제 토론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너무 지금 굴욕적으로 협상해줘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버텨줬으면 우리 부담이 좀 줄었을 건데.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딱 찌르는데 더 황당한 거는 사카이가 혼자 손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후보는 네. 아니다. 그 협정은 불평등하지 않다. 이러면서 잘된 협정이라고 그랬는데 난 여기에 더 황당해버린. 그렇죠. 오히려 말이 맞으면 이 사나이가 차라리 맞는 건데 예.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선거 전략으로 보면은 네. 사카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또 이런 어떤 발언이 극우의 이념에는 맞습니다. 네. 극우는 국가주의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예,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처지가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카이 후보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지만은, 정말 철학 없고 빈곤한 후보들에 비해 가지고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어떤 이런 어떤 강압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버텨주는 어떤 흐름만 형성된다면은 이 전체 판도 바뀔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나이가 될 것 같은데, 야, 그걸 우리가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외교 노선, 그럼 우리가 활용 잘 한번 해보면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이게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일 양국 합쳐서 9천억 달러 직접 투자에 양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갔다고. 알겠습니다. 신호는 온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지. 말 되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일본 건국주의 시절에 도조 히데키 수상 체제하에서 다 대동아 공영권 만들어서 오조 격파로 영미 귀축 몰아내자고 싸운 거잖아.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게 그렇죠. 일본 건국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진짜 우익들은 미국하고 맞서야지. 진짜 우익. 완전히 미국에 그냥. 근데 이 6개 나라 중에 6명 후보 중에 5명이 다 이게 불평등 조약이 아니다. 15% 잘했다. 이렇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황당스러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식민화가 어느 정도 심한가가.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 60, 70년대에는 좌파에서 이런 정신적 해방을 부르짖었다면
요즘은 우파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일본에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보면은 네. 국가주의의 주도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갔어요. 국가주의 주도권. 예, 옛날에는 그 저 전공투라 그래가지고 예. 5, 60년대 일본에 얼마나 그 공산당이 셌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 그 정책에 분연하게 네. 저항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세력이 사라지고 난 뒤에 국가주의가 우파 몫이 됐다. 말 그대로 우파를 재정립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파 내에서도 가장 또 강경한 노선으로 분류되는 이 다카이치는 또 미국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고 하여간 재밌는 뉴스입니다. 재밌는 뉴스. 예, 일본 총리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국내 뉴스 조금 몇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말 사이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키워드는 이렇게 뽑으셨네요. PD님께서 대통령의 사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세요. 네, 이 대통령이 전산망, 장애, 재발 않게 근본 대책 만들라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제7차 정례주례 보고서에서 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하고 TF도 구성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는데, 우선 주말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이거 3년 전에도 있었고 쿠팡에도 있었죠. 아니 뭐냐 쿠팡이 아니라 KT. KT? 고양시 카카오톡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전산망 사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4대 산고에 이렇게 놔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태백산, 정족산, 이 춘추관, 우리 강화도 정족산성에도 그걸 둬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렇게 보존됐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이 지금 이렇게 전승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산해놨죠. 4군데나 해놨다니까 예. 사고를. 예. 한쪽이 불나더라도 이게 백업이 되도록. 선조들도 다 그 아이디어가 했는데. 이런 국가 전산망의 이 핵심을 이렇게 뒀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나는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것은 이게 이 윤석열과의 차이다. 전임 정부 했다가 핑계 안 대고 잘못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임 정부 책임 안 돌리겠다. 윤석열은 집권 1년 내내 2년째까지도 입만 열면 전임 정부 책임을 했어요. 이런 무능한 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명록에 쓰는 그 문구도 외우지 못해가지고 쪽지를 보고 막 이렇게 견눈질로 쓰는 정도의 기억력과 이 머리 이 두뇌력으로 이러한 국정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맨날 술 먹고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신 거 보면 예. 철저히 체크하잖아. 이번도 다 인정하겠다. 어찌됐건 100일 이제 넘기밖에 안 됐지만 잘못을 인정한 것은 너무 잘했다. 그리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원인을 점검해서 왜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가 예산도 제대로 안 되어주고 국회 핑계를 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위성권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삭감했다는 거 아니야, 행안부가.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친구 누구죠? 감옥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상미가 내 구치소에 있었던 내 운동장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는. 그래요? 구치소 선후배네. 나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쓰던 운동장을 운동장이 무슨 은어인가요? 운동장을 물을 아니 그건 아니고 독고 운동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 했을 때 뭐 했냐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 이상민. 예. 이거 그때 했었어야지. 지금 막 윤호중 장관 공격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이 이상민에 대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120일 됐거든요. 저희 이제 정부가 바뀐 지.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핵심 자산. 이거 국가 핵심 자산은 법 적용합니다. 그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다 나와 있는 이거 뭐 국가 가급 보호 시설이에요. 그런데 저도 총리실에서 이걸 관장하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총괄과장을 했는데 이건 매년 보호 연습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모시던 국장이 나중에 여기 센터장으로 가셨었는데 그때 중국발 그 디도스 공격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에도 여기는 안 뚫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국가의 자산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데였어요. 잘해왔던 데구나. 예.
근데 배터리 불량으로 화재가 났다? 야,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픈 대목이. 그다음에 진화가 안 된다? 불이 난 게? 그렇죠. 좀 오래 걸렸죠. 손상이 될까봐? 예. 22시간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비상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매년 점검 훈련하고 이거 점검 결과 행안부에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리고 여기 고위 공무원이 가가지고 관리소장 맡고 있어요. 이런 데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 어떤 정신이 결핍되고 말하자면은 어떤 무언가 성과 위주, 업적주의 이러면서 어떤 내부적으로 부실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뼈아프게 성찰해야 될 그러네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예방이 가능한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호통치고 그랬는데 정부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더 호통 받아야죠. 이게 이건 진짜 뼈아픈 사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제 책임을 놓고 공방 중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전임 정부의 탓이 크다고 보시겠죠. 아니 그거야 뭐 예산 그거 관리 예산 팍팍 깎아버린 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AI의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는. 엄청 줘요. 예. 그런데 전기 대책, 화재 대책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뭐 신뢰가 갑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도 저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정부 24가 그때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목통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나 보는데 또 빠른 시일에 좀 복구가 돼가지고 좀 대처가 저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복귀가 4주 더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 서비스들은 다 복구가 됐고요. 일부는. 네네네. 뭐 정부 24라든지 그런 저희가 그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정상화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어떤 여러 공문 수발신이라든지 여러 어떤 민원 행정 등등에 있어가지고 절차적 정상화까지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가 이제 국가 데이터 기반 보호에 대해서 완전히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셔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경각심을 그냥 단순한 정상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기본만 충실했으면 예방했을 텐데 정말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뉴스 이제 다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뉴스인데요. 뭐라고 했어? 아까 키워드 뭐였죠? 네버엔딩 불출석. 이승철 씨 노래죠.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네버엔딩 불출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번째 불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29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째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골석 재판 이어가기로 했고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고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이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략이 꼬인 거 아닌가요? 보석은 받고 싶어서 왜 출석했어? 거기 한번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상 어렵다는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고. 꼬였다. 보석 청구 때 나온 장관이 내란 재판에는 12번째 계속 안 나오고 있다. 지기현 재판부가 정말 좀 화가 나야 될 일 아닙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왜 재판부를 차별하네 이거. 보석 재판은 나오고 거긴 나가고 자기 12번째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나오면 신속하게 이제 재판을 빨리 정리해서 2번 해도 안 나오면은 그냥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빨리 내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나와봤자 의미도 없는 게 나오면 거짓말밖에 안 할 텐데 무슨 증거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검찰 측에 특검 측에 제출한 증거를 탄핵할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법률적으로 자신 있으면 왜 판사님 앞에서 이 증거 지금 특검이 제공하는 증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일일이 자기가 반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야죠. 변호사들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따져야죠. 그러니까 따질 만한 논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고 저것은 완전히 그냥 보이콧식인데 이에 대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 응징 방법은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는 겁니다. 선고를 해버린다. 선고해버린 거죠. 맞습니다. 아니 본인이 방어권을 포기했잖아. 어. 우리 형사소송법 365조인가요? 예. 여기도 돼 있어요. 2회 이상 통지를 받고 출석 안 하면 피고인 없이 그냥 판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12월 달 안에 직위원 재판부가 끝내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예. 좀 더 신속하게 해서 빨리 판결을 냈으면 좋겠고 5천만 국민이 생중계로 본데 무슨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냐. 다 거짓말 잔치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다 모든 그 관련 군 관계자들 한덕수까지 나와서 다 불리한 증언을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볼 것도 없다. 네. 정말 아니, 내란의 밤을 지금 가제 쓰고 계신 아니 의원님. 물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명분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느냐 후세 기록을 남기는 네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무게가 실린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지만 예. 내란과 외환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란 혐의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법 원리와는 다르게 이거는 특별히 취급한다는 헌법 정신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나 특검에서나 나는 처리하는 게 전부 일반 형사범 같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로운 지적입니다. 아니 그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이걸로 지금까지 우리 민주 인사들이 얼마나 잡혀갔는지 아십니까? 만나서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외 나가서 누구 만났다고, 또는 술 취해서 한 건지 몰라도 뭐 부셔버리겠다고 얘기했다고 8년형 선고받고 정당이 해산된 게 통진당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내란 선동죄입니다. 처음엔 음모죄라 해서 낮아진 거예요. 이거는요 만나서 모임만 해도 유죄예요. 정당이 해산돼 버렸잖아요. 예. 만나서 모임만 해도 유죄. 그게 내란의 특징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실행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특검이나 법원에서 이걸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이걸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를 다룬다는 느낌은 전혀 없이 일반 형사법 원리로 이걸 다 다루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헌재까지 동원이 돼 대통령을 파면하고 전 국민적인 민주 회복에 중대한 어떤 국가적 사명이 있는 시기에 무슨 뭐 공수처가 하냐, 또 검찰이 하냐, 경찰 국수본이 하냐, 영장은 누가 집행하냐, 뭐 이러다가 막 풀려나요. 막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3월 8일 날 윤석열 풀려나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 게 왜 나타나느냐. 일반 형사 이게 통진당 사태 빗대서 얘기하자면은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로 내란 모의예요. 그렇죠. 원래 같은 잣대로 보죠. 예.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내란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우리가 이러는데 인식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내란 특별 재판소도 만들자는 얘기는 좀 저도 그건 과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를 갖춰서 어떤 법원에 명령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상 회복의 명령을 법원이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예. 이런 정도의 책임 있는 응답도 없었다. 근데 말씀드린 지기현 부장판사 그거 안 하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는 법의 공백지대인데 이 법의 공백이 이게 올해 넘어가면은 내란 3년 차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특검과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극우 세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걸 마무리해주지 않으면은 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지 극우가 기사회생할지. 내란 3년차 아무런 처벌이 없다 지금. 아무런 단죄가 없다.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서 그 사유로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하게 되면은 사법부의 사법 권한을 군인들이 박탈하는 거잖아요. 사법부 독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법부를 군인이 대체하는 그런 건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법원이나 이런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어떤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아쉬운 일이고 아쉽다. 또 서부지방법원이 그렇게
폭도들한테 난입을 당했는데도 대법원장의 언급이 하나 없고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이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없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를 뭔가 이례적인 기회를 지정해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해라는 건데 예. 이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 보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보고 일관되지가 이건 스스로 않을까? 자초한 것이 아니냐. 네.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내란 음모를 했어? 무슨 정동년 그때 전남대 학생회 간부한테 뭐 500만 원 돈을 줬다고 그걸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사주했다는 그래서 건데. 군사 재판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군사 재판 받았죠. 정상 재판도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가서 받은 거잖아요. 대법원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하면 너무 아니하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해라 빨리. 그때 모름사람 접대 의혹에 대한 발표를 하고. 왜 발표 안 하는 빨리 대법원 자체에서 저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선거 사범도 선거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서 하는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리고 이 내란의 기원과 성격을 파헤치다 보면은 그 체포조 14명 명단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나옵니다. 그 품평회라고 하는 건데 안가 모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주범이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현행 사법 체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상 조치권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요. 그게 내란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법부가 바로 타겟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14명 체포조 명단을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가 있고 또 권순일 선관위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죄 판결한 이재명 대표의 거기 판사도 있었죠. 나중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그 무죄를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군 판사와 법원장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명단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건 법원 초토화 작전이거든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제 내란이 진압되고 그 5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파기환송은 일종의 어떤 그 내란의 절충적 완결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희대가 그 흐름에서 계속 연장선에서 그러면 빨리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지적했던 그것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유죄 판결 못하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조희대가 응답을 하는 것이 돼버렸다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속마음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랬는데 그런 기준대로라고 하면은 파기 자판을 했어야 돼요. 자판을 했어야 되는데 차마 거기까지 못 가고 이번에는 또 파기환송을 했다고 극우 쪽에서 또 얻어맞아. 조희대 대법관을 무지한히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예. 파기자판 안 하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좌우 양쪽에서 얻어터지는 대법관인데 예. 그러면은 이게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란의 절충적 완결이다. 그러니까 그냥 원하던 그대로는 아니고 타협적 절충적 내란의 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때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대법원에서 회의가 모였습니까? 소집됐습니까? 네. 저녁에 회의가 소집된 거죠. 됐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토의됐다는 게 아직 안 밝혀졌는데. 아직 모르죠. 법무부, 검찰, 대법원 됐는데 다 회의가 소집된 거죠. 아니, 법무부도 대법원은 좀 늦었죠.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회의가 열린 거잖아요. 그게 조금 더 늦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가.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법무부도 다 출입국 준비하고 어디 했죠. 서울구치소 수용 준비하고 다 박성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법무부인데. 법무부고. 그거는 방첩사에서 출국 금지란 여인형 메모가 있었고 그걸 전달돼서 바꿔서 법무부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예. 대법관이면서 선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노태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구성원이잖아요. 김명수는 전직 대법원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장이 자기 판사들이 전부 지금 이 체포 대상으로 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발언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의 자세입니까? 내란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공범의 자세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도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청문회하고 국정감사에 부른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아주 예의적 경고 아니면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자초를 한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본인이 아주 예외적인 일을 자초를 해서 도저히 국민적으로 이걸 한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지금 이 공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걸 적절하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민주당 여건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막 질러놓고 주워 담는 게 벌써 몇 번째예요. 많죠. 네, 이게 그 다음에 청문회도 이제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그리고 한덕수 만났다. 오히려 자꾸 조이대를 살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그런데 규탄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사법개혁의 에너지로 끌어올려지도록 한껏 이 어떤 정책적 에너지를 고양시켜서 가야 될 사안을 이걸 갖다가 이제 막 그 조이대 대법관에 대한 어떤 개인 공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를 갖다가 먼저 질러놓고 나중에 합리화하는 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랄까 국민들에게는 이 사법개혁의 에너지보다는 민주당의 불안정성이 더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런 면도 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판하고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것들이 되는 쪽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이 민주당의 어떤 이런 것들의 우려를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했는데요. 대표님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쭉 하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까 이제? 좀 더 저희는 돼요. 저희는 되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말씀 그래도 오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게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정말 그 나라가 어렵긴 어렵지만 마음이 그래도 안정이 되는 게 뭐냐? 우리 공자님이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도자와 국민 간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회의조차도 공개하고 특활비도 공개하고 그걸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의식을 함께 해간다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트럼프 앞에 가 있었다면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지 않았을까. 노래 잘하셨잖아요.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하셨던 것같네. 아메리칸 파이. 예. 아이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 버텨낼 수가 있고 미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미국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대통령이나 우리 관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끌려다니지 말고 버티자 이거죠. 저 아펙 총회 온다고 그 전에 쫓겨가지고 사인할 필요 없다. 저는 한두 달 더 버틸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 1985년도 플라자 합의 한번 일본이 잘못해가지고 30년 환율 30년 일본 경제의 침체의 터널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버블 경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맞서 싸울 땐 맞서 싸우고 굴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힘을 모을 때다 국민이 이런 좋은 말 주셨고 자 의원님 저희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 그건 또 책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내란의 밤. 제가 지금 반년째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냥 내란, 폭동, 진압, 그 다음에 회복 이런 단순하게 보여지는 사건도 계속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좌절, 절망, 고뇌 계속 보다가 송영길 대표님도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진술서에서 송영길이 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어우러지면서 역사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그 어떤 그 절망과 좌절과 희망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세상을 다 알고 내가 정의를 다 한다는 듯이 이렇게 행동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겸손해야겠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게 이 자료 정리하면서 느낀 소감이고, 네.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폭동이 아니라 질서 유지였다. 경고성.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주고 싶은. 책을 써서.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이런 진실이 있다. 누구를 악마화하지도 않고 누구를 영웅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실된 기록이다 하는 걸 보고서 얘기를 하자. 그렇지. 이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요. 너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뭐 목적은 다 달성된 거죠. 그렇죠. 끝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당연하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의 그런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위증이 드러나고, 단순한 위증을 넘어서 사실상 그게 부역해가지고 이 계엄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예. 참 우리나라 교육의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이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행정고시 학교에서 엘리트로 노무현 대통령 밑에 총리도 하시고 주미 대사도 하시고, 우리나라 관료 중에 저렇게 많은 고관 대작을 거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대선도 나오려고 하셨잖아요. 최고의 그런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해서 과연 얻을 게 뭔가 목표가. 이 19곳 수석했다는 원희룡 수석이 그 김건희의 거의 하순이 된 그런 초라한 모습. 서울법대 수석했다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그런 초라한 모습. 육군산업교 수석했다는 노상원의 저런 초라한 모습. 이게 뭐 돌들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 수석이 뭐냐고 이게 도대체. 전부 이 돌대가리들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수석의 재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교육, 그리고 아까 공자님 말씀 주셨고 노자 말씀도 주셨는데, 역시 제가 했던 방송 중에 가장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벅차기도 했는데, 하여튼간에 어렴풋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느끼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생방송 ABC 시사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시사분석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이라는 가치를 걸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김종대 의원님과는 오늘을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소영길 대표님은 제가 졸라서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ABC 시사분석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